저는 얼마 전에 바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파혼당해서 슬프냐고요? 화나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파혼 잘 당했습니다. 제가 사주팔자에 돈복도 있고 수호신이 지켜준다고 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지 정말 천만다행으로 파혼을 잘 당했어요. 제가 지방에서 3년제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권유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나름 열심히 해서 두 번째 합격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신도시 발령 나고 거의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발령도 생각보다 빨리 나서 부모님과 같이 전세 보러 다니셨는데 이쪽 주변이 신도시에 도심과 좀 떨어져 있어 오피스텔만 주로 있는데 청사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지 전세는 없고 월세가 후덜덜해서 겨우 하나 남은 오피스텔을 구해서 사주셨어요. 비록 16평이지만 이쪽 신도시에 수요가 많아 프리미엄 3천 얹어서 겨우 사셨다고 해요. 대출도 안 끼고 바로 사주셨습니다. 제가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주위 분들 말 들어보니 프리미엄 불러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제가 다니는 청사가 있어서 차 없이 걸어 다닐 수가 있었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같은 청사와 금융사 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같은 부서 사람도 같은 오피스텔을 살고 있어요. 대부분 월세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주신 오피스텔을 금수저로 오해받기 싫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다 가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남자를 우연히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고향도 같은 데다가 같은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인지 처음부터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한 교제가 벌써 3개월째 되었어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순박하고 야근 느낌이 없어 보여서 좋았고 굉장히 착실했어요. 그 흔한 게임에도 별 관심 없고 오히려 취미가 독서 바둑이더라고요. 바둑은 중학교 때부터 프로 바둑 기사가 장래 희망일 만큼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7급 공무원 시험을 대학교 4학년 때 첫 시험에 바로 그 직렬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7급이 되면 겉멋이 들어서 모두들 차부터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 차도 사지 않고 착실하게 저축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도 이쪽으로 발령나면서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고 고향에 내려갈 때도 대부분 함께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약속해서 함께 올라오기도 하면서 점점 사랑의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성교제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론 아니죠. 학창시절에 이성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네요. 무조건 책과 공부만 했다는 모범 학생이었다더군요. 그래서 수석 졸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지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른들 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겉멋 많고 외모에 관심 많은 사람치고 내실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아이돌처럼 옷 잘 입고 겉멋 부리는 애들이나 말 잘하고 인물 있고 노래 잘하는 애들은 물론 인기는 많을지 몰라도 내실 없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친은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 참 신뢰가 가고 이런 남자라면 내 남편감으로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딱히 말을 잘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진 않았지만 3살 터울 누나가 있고 남친 부모님은 고물상과 철물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는 은행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친은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어렵게 사셨던 부모님이 채소 가게를 하셨다는데 매우 고생하시고 사셔서 이젠 사실만 하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신다고 안쓰럽다고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이벤트를 멋지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장미꽃 백송이가 든 상자에 결혼해줘라는 메시지가 담긴 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커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남친은 결혼을 빨리 해서 빨리 자식 낳아서 이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저희 부모님이 절 보러 올라오셨을 때 남친을 인사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친에게 벌써 결혼하는 건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 이상 연애해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죠. 평소 때도 결혼 늦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결혼하고픈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남친 부모님께 말씀드린 모양이었어요. 구급 공무원이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만나 뵈었다고 말씀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크게 운영하고 계신데 그걸 말하긴 좀 그래서 옷 좀 판다고 했더니 그냥 장사한다고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에 남친이 예비 시부모님이 여자친구가 궁금하다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삼 세트 준비해서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따로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는데 굳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으로 오라고 했다네요. 한적한 길에 예비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잡다한 고물들이 늘어져 있고 정리 안 된 집기들이 여기저기 정신 사납게 흩어져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왜 굳이 아파트를 놔두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는지 의아했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가니 오래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듯 했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쪽으로 데리고 바라보며 가는 길은 비포장인 곳도 있어서 구두 신고 갔는데 땅이 질퍽거려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예비 시부모로 보이는 두 분이 멀찌감치서 절 유심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걷기 힘들어서 남친 손을 꼭 잡고 걸어왔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계속 보고 계셨으면서 남친에게만 어서 오라고 하고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인사를 해도 받아주시지 않고 쏙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남친이 황당해하면서 내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그러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요. 예비 시모가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아래 위로 처음 훑어보시는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이 남친에게만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남친의 홍삼 세트를 아영이가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매우 당황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해서 나름 신경 써서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거지꼴 같은 너저분한 건물 옆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건물 속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시네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장사하냐고 하시는데 옷 장사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단번에 아, 직업이 없으시니? 하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약간 뾰루퉁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핸드백은 얼마짜리냐고 다짜고짜 물으셨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라고 잘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영 못마땅한 얼굴이셔서 내가 여기 못 올 곳을 왔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네요. 순간 이럴 거면서 여기에 왜 오라고 한 거지? 하면서도 어쩌나 싶었지만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결혼할 여자친구를 초대해 놓고선 음식 준비도 해놓지 않고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삼겹살 구워 먹자고 그때서야 앉을 때도 변변찮은 공사하는 곳이라 주섬주섬 삼겹살 구울 준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 엄청 창피했는지 밖에 나가서 먹자고 아니면 배달시켜 먹자고 하는데 대번에 예비 시모는 퉁명스럽게 너는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 밖에서 시켜 먹으면 돈이 얼만데.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거 천지인데 무슨 돈을 밖에다 써.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는 사람 불러다 놓고 심하다 싶으셨는지 아유 어허 그 사람 하면서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정말 여기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주섬주섬 딱 봐도 고기판에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친이 고기를 구워서 저를 먼저 주니까 남친에게서 고기 집게를 뺐더니 너 나 잘 먹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모님께 생활비 보태드리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월급 타서 어디에다 쓰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질문에 저는 웃으면서 돈 쓸 데가 많다고만 답했더니 저축은 하냐고 물으셔서 조금 한다고만 했습니다. 완전 추궁당하는 느낌에 기분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 모아놓은 거 있냐고 하시길래 바로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한심스럽다는 듯이 인상을 바로 쓰시면서 돈도 모아놓은 것이 없으면서 결혼하려고 했냐는 겁니다. 남친이 옆에서 계속 예비 시모에게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 추궁하듯이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월급 그 돈을 어디에 쓰길래 통장에 잔고 하나가 없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네? 제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라서 엄마가 누나한테 조회해보라고 시킨 거야? 하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친에게 내 통장 잔고를 누나가 확인했어? 라고 물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그래, 우리 딸이 은행에 다니는데 네 통장 잔고 좀 조회해보라고 했다. 아니 그랬더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싹 빠져나가더구나. 어디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던지 너희 집이 어려워서 생활비 보내주는 거 아니면 어디에다 그렇게 돈을 써대니?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는 잘난 딸이 은행원이라서 은행원이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 마냥 남의 통장 조회해보고 당당한 표정입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남의 통장 잔액 조회를 하냐고 하면서 제 주민번호를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남친 누나가 물어봤더니 쉽게 가르쳐 주던데라고 예비 시모가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 10원짜리 하나도 목숨 걸어가면서 소중히 여겨서 이만큼 하고 산다시며 구급 공무원 주제에 쥐뿔도 없이 살면서 그렇게 돈 쓰니까 통장 잔고도 없이 사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7급이고 우리 딸은 은행원인데 집안도 격이 맞아야 연을 맺는 거다. 우리 아들과 결혼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남친이 무슨 말을 하냐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그랬어요. 네가 내 주민번호 몰래 캐서 니네 누나한테 내 통장 잔고 조회해보라고 했다 이거구나. 그 부모의 그 아들과 딸이었네. 나 참 기가 찬다. 이런 집구석인 줄 정말 몰랐네. 제가 예비 시부모에게 말씀드렸어요. 격이 맞지 않아 파혼하신다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집안은 10원짜리 하나에도 목숨 걸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요. 저희 부모님 제 오피스텔도 대출 없이 사주신 만큼 재력가시고요. 모으신 돈이 넘쳐나서 해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제 명의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세 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금수저 소리 듣기 싫어서 자랑 안 한 것뿐이고요. 세 발의 피 같은 제 월급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래도 전 허투루 쓰지 않고 불쌍한 아이들 돕는 데 기부하고 조금씩 쪼개서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 저축 상품에 저축도 하고 그 작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값지게 쓰고 있으니 비난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구급 공무원 어느 정도 하다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의류공장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를 물려받을 거고요. 그 자산 규모는 여기 고물상 수십 개를 합친다 해도 비교가 안 되니 저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장 잔액 조회를 하신 행동은 금융감독원에 저의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제 정보를 조회한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모님 회사에 있는 법률 자문팀과 상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격이 맞지 않고 기우는 집안과 결혼할 뻔했는데 일찌감치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인 걸 감쪽같이 잘도 속였어.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하고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부동산 세 채가 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남친 부모들 보니 출신이 거지 집안이란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오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집구석인 걸 빨리 알게 해준 남친 부모들 덕분에 파혼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둔 30대 아빠입니다. 저에게 누구보다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피부도 곱고 매력적이었으며 친구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서 항상 주변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결혼하면서도 그녀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늘 자랑거리였어요. 첫 만남은 클럽이었는데 첫눈에 반한 제가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만남을 가지게 될수록 더욱더 좋아져서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죠. 남들은 클럽에서 만났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저는 운명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짝이 있고 그냥 그 순간 그 장소가 그곳이었을 뿐 저는 그녀와 만났어야 할 운명이라고 믿었죠.
그저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는 저를 시기하는 친구들의 질투와 아우성 정도로 넘겼어요.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하던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며 연애를 해왔고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클럽에는 잘 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서로에게만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기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저의 질기고 질긴 구애 끝에 그렇게 빨리 하게 된 건데요. 당시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던 여친이었지만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불안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른 거였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지려는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혼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아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낳고 싶다고요. 몇 년 정도 참아달라고요. 저 역시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알콩달콩 신혼생활도 오래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아보았어요. 그 1년간을 살아오면서 저는 저 스스로 늘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서슴지 않고 해왔고 실제로 집안일에 있어서도 머슴처럼 제가 다 하려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죠. 그녀는 오히려 내가 집안일을 다 해놓을 때마다 그날 밤 큰 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19금이라 생략할게요. 근데 1년을 그리 잘 지내오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아내의 예전 남친들의 연락을 반갑지 않게 생각하던 제가 아내 몰래 핸드폰을 보다가 걸려서 아내가 화를 내게 된 사건이었죠. 누차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불안해서 열어보았던 것인데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대판 싸우게 됩니다. 이 일로 싸울 때 제가 양보해서 충분히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여기서 양보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계속 묵인해줘야 하는 앞날을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서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과열된 말싸움에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매번 모든 것을 다 맞춰주던 제가 크게 반발을 하니 더더욱 서운했던 건지 결국은 집을 나가더라고요. 홧김에 나간 거라 금방 오겠지 했지만 밤새 핸드폰은 꺼져 있고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내며 마음속으로는 결국 백기를 들게 되었고 다음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아내가 오자마자 저를 째려보았지만 전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느꼈기에 결국 그녀에게 빌고 맞춰주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었어요. 남성 지인들과의 연락은 자유, 그것은 물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쩌다가 한두 번 외박도 가능해졌어요. 물론 외박은 저에게 이유와 장소를 말해주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저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을 봉합하고 나서 아내는 다시 상냥한 아내로 돌아왔어요. 허락하자마자 이제 눈치도 안 보고 매번 톡하는 모습, 그리고 한 번씩 외박하는 모습이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저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죠. 저에게는 너무 꿈만 같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실이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감동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임신을 한 와이프는 그렇게 기쁜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임신이 되었으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아껴주었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도 예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아내가 지어둔 이름이 있다며 그것을 고집해서 상의 없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사실 2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아기 때부터 잠을 재울 때도 제가 늘 함께 했기에 엄마 없이도 잘 수 있을 정도로 아기가 평온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아내는 스트레스를 푼다며 아이를 저에게 맡겨두고 간간히 외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로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죠. 참고 참으려다가 결국 제가 허락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스트레스를 풀 무언가가 없으면 안 된다며 끝까지 본인이 받아낸 권리를 지켜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아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뱉더군요. 이 아이는 사실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온 사랑을 주며 키운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란 겁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저는 부정을 했어요. 절대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자기 말을 좀 들어보라더군요.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진짜 과간이었습니다. 이성 지인들과 연락을 하다가 그 문제로 처음으로 크게 싸운 그날, 아내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분만 풀려고 간 건데 근데 정말 멋지고 이상형인 남자를 만나게 됐다더군요. 거부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렸을 땐 모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듣는데 현실 같지 않은 소리라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쳤지만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며 근데 이야기는 다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남자와 그날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자꾸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 생각나고 그러던 찰나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고는 본인도 소름이 끼쳤다더군요. 계산 날짜는 그 내연남의 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때 지우려면 지울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심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제가 그 남자와 혈액형이 같았기에 그냥 키우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해버렸대요. 일단 여기서 말이 안 됐습니다. 변명이었어요. 아이의 이름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연남의 이름과 비슷하게 한 글자만 다르게 해서 지었던 거고 성씨도 같았거든요. 좋다. 어디 계속 말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본인과 파트너로 만나오던 내연남이 바람이 났답니다. 평생 자기만을 사랑해준다던 그 사람이 바람이 났대요. 꼴 좋다고 잘 됐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그 남자를 잡기 위해서 이 아이의 정체를 그 남자에게 밝혔다더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 역시 놀라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와 함께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저만 빠져주면 아이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 아이가 아니었으니 우리 둘을 놔달라고요. 무슨 제가 둘을 가둬놓고 살았던 사람처럼 저에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몹쓸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나요? 제 꼴이 너무 허무하고 웃겨서 진짜 말도 안 돼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 마냥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되냐고 빌더군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더니 웃기더군요. 그래 좋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알았어. 다 내려놓고 가. 어디 가서 잘 살아봐. 넌 내가 알고 있는 한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나쁜 년인 거 평생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해. 적어도 네가 인간이면 네가 한 짓, 네가 나한테 준 상처들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이혼하기로 확실히 협의를 본 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뻔하죠. 그 남자에게 찾아갔겠죠. 제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그녀를 사랑해왔고 아이를 사랑해왔어요. 그런데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제 모습은 외로운 제 모습은 한없이 불쌍했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아이를 케어하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오다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낯선 자유에 남겨진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울면서 그녀가 돌아왔어요. 아이도 안고서요. 자기를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 살고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야. 왜? 그 남자가 안 받아줘? 그런데 어떡해? 나도 내 아들이 아닌 거 다 알았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키우겠어. 됐으니까 집어치우고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라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틈으로 손을 넣고 제발 닫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아이 유전자 감식 결과 내 아이라더군요. 그 내연남이 아니라 내 아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가 내 아이였는데 스스로 날짜 계산을 해서 확신한 나머지 내연남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 이거잖아.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야기 그대로 그녀는 스스로 내연남을 공개하고 불륜을 고백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죠. 저는 당연히 아이를 뺏고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본인도 최소 양심은 있는지 창피해서 뭐 하나 권리를 주장하진 않더군요. 아주 꼴사납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뻐서 여신 취급을 받던 아내가 내연남에게도 저에게도 양쪽에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내 없이 아들과 둘이 살아가지만 딱히 슬프지는 않습니다.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주었고 누구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과응보죠. 참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랑했던 여자의 말로가 그래서 그런지 참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죽을 만큼 미웠는데 그래도 미운 정이라고 걱정은 되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혼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아들까지도 예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외모보다는 마음이 착한 예쁜 사람과 하려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할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